네, 어벤져 전략회의 9월 29일 1월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방송 정말 여러분 뜨거운 성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제 유례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어제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언론에서 지난 주말 여러 가지 저희들 관련해서 갑자기 또 유명해진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데.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언론에서 저희를 친한 유튜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친한이 아닙니다. 친대한민국입니다. 저희는 오로지 정말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뿐이지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작은 범위의 그런 걸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할 말은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드렸습니다. 어떤 이득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희들이 물리를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할 말은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희와의 어떤 신뢰 이건 결코 깨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중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부터군요. 이제 10월 달에 들어갑니다. 벌써 네. 이게 사사분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빨리 갑니다, 진짜. 예, 벌써 1년의 4분의 3이 끝나고 오늘로서 끝나고 내일이 이제 마지막 4분의 1이 시작되는 날인데 이 올 여름 정말 끔찍한 그 무더위가 끝나고 가을바람 선선한 바람이 불면 우리의 마음도 조금 더 편안해지고 상쾌해지지 않을까 그런 일말의 기대를 했는데 네. 근데 10월 전국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네. 첩첩산중. 아마 이번 국감 또 이번 연말 정기국회 거의 아수라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조짐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심층 깊게 여러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단 제인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슬랄라를 폭격을 해서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헤즈볼라에 대한 지금 이스라엘의 공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수장까지 바로 이 폭격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비난과 지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분명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참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국제적인 비난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배울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걸 보면 네. 정말 대단합니다. 한 10년 전부터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는요 원래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이게 종파가 여러 개가 있는 나라입니다. 있는 나라고 그리고 이 나라는 각 대통령, 총리, 각 종파별로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인구 우리나라 면적으로 따지면 10분의 1 정도 되는 나라인데 네. 레바논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치가 좋아서 중동의 파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헤즈볼라가 친시아파 이 무장 뭐라고 할까 이제 정파입니다. 정파. 그렇죠. 정당이에요. 네. 정당인데 한 6만 명 되는 군사 조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보면 항상 이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어떤 공격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보면 이 헤즈볼라가 이런 행태를 알고 이스라엘이 모사드가요 한 10년 전부터 이 헤즈볼라가 이제 휴대전화를 쓰는 게 다 들통이 나니까 이 삐삐로 다 바꿨어요. 삐삐로요. 그 삐삐로 바꾼다는 걸 알고 네. 삐삐 공장을 사실상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게 대만에서 만들었다고 그러긴 한데요. 네. 삐삐를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소형 폭탄을 조금씩 넣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헤즈볼라가 다 갖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갖고 다니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동시에 폭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걸로 굉장히 타격을 줬고 그리고 이 헤즈볼라 지도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다 이게 사상을 시켰고 수장까지도 결국 폭격으로 이제 사망을 시킨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진짜 이 준비 그러니까 모사드나 이스라엘이나 정보기관 모사드가 얼마나 철저히 자기들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저는 그 점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프로군성이 작동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감독님 지금 댓글창에 안 움직여요. 좀 보시고. 네. 철저하게 그 국익에 입각해왔고요. 단연간에 걸쳐서 프로 정신을 발휘해가지고요. 이 치밀함, 그게 정보기관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마추어의 세계가 아닙니다. 네. 우선 의도, 이렇게 숭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나라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근데 뭔가 사정이 있어하고 조금 실수했다. 이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게 정보맨들의 세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모사드라든가 이런 데는요. 그게 그야말로 이스라엘 하면 모사드라는 게 바로 떠올려질 정도. 그 나라의 어떤 실력, 능력,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정보기관은 우리가 과거에 안기부도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 이게 안기부의 부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음지에서 일하다 보면 다소 일반 세계의 어떤 상식적 도덕적 기준을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국익을 위해서 그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이게 이제 정보기관의 생리인데 그 모사드와 우리 지금 국정원 보자고요. 네. 국정원. 문재인 때 대공 수사권 다 넘겨갖고 간첩조직 적발하고도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그나마 헐겁게 남아있는 조사권마저도 지금 경찰로 이관하려고 그러고요. 네. 국군 기무사령부는 또 어떻습니까? 그거 문재인이 해체했잖아요. 옛날 그 무슨 계엄령 그 하나의 가상의 뭐 아주 어떤 그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이게 한번 페이퍼워크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군 정보기관도 저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참 이 세계가 이 치열한 이 정보 전쟁인데 이게 참 대한민국이 다른 점에서는 이제 세계 인류 탑 10, 탑 5 안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 정보기관 능력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보면 사방에 보면 전부 다 적이잖아요. 네. 그 속에서 어떻게 국가를 지켜내는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정말 거의 목숨을 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럼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의 정보기관에 있는 전사들은 과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북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요, 제가 참 주목되는 게 뭐냐면 간첩 수사를 지휘했던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충북 지하당이라든지 몇 개 민노총 간첩단이 3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정원이 파악한 이 용의자가 100명이 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 100명을 계속 워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수사권이 박탈되면서 더 이상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100명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정말 걱정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쪽 분야는 좀 압니다만은 옛날에 1심회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이 1심회 멤버들 중에서 청와대에 침투했던 1심회 멤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김승규 국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이 불러서 더 이상 중단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1심의 수사가 중단되고 김승규 국정원장은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이 정말 핵심적인 인사들이 이 정보기관까지 들어가서 이제 청와대까지 들어가서 침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이번 이 모사드나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정보력 이런 걸 보면서 진짜 나라를 지키는 게 뭔가? 우리가 무슨 불법 합법 이거 따지고 도덕 따지고 지금 이럴 수 있는 상황인가? 정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저런 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정말 위험한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 문제에 한번 생각해보는 저는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요, 대통령실이 조금 전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이제 발족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의료 인력 수급 체계 기구를 절반 이상을 의사들로 이제 구성하기로 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좀 때가 너무 늦었지 않는가라는 전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의료
개혁 문제, 특히 이제 의대 정원 이게 단순한 그 행정 이슈가 아니라 아주 첨예한 정치 공방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정치는 흔히들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모든 게요. 다 그때 타이멀리 히트를 쳐야 돼요. 타이멀리 히트를 쳐야 되고 뒷붕 대응하기보다는 선제 대응을 해야 되고 네네.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좀 늦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요. 의대 정원 늘리는 결정, 정부의 결정을 2,000명 내리기 전에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서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여야 의정, 아직 의료계가 저희 당의 그 여야 의정 참여 여부 그 결정에서 좀 알려달라. 아직까지 답을 안 하고 있고 좀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만 잘 안 될 것 같아요. 의료계가 보기에는 여전히 정부의 태도가 경직적이다. 네. 그래서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저 대통령 직속 저 특위에서 저거를 의사 정원 추계 기구를 만들어서 반 이상의 의사로 채우겠다면 과연 의료계에서 어느 정도 호응을 할 수 있을지. 그렇죠. 지금 여야 의정도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여야 의정이 돼야지 거기서 논의 안건으로 그러면 그 추계 기구를 만드는데 어떤 식의 뭐로 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참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요. 양문석이 얼마 전에 우리 지원님이 그 양문석 한번 고발한 적 있죠? 그게 이제 총선 때 말이죠. 네. 양문석이 그 뭐 딸 명의로 무슨 대출을 그 대출 과정에서도 불법적 요소가 있고요. 네. 또 재산 신고 과정에서도 그런 게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갖고 제가 그때 총선 말비에 이조 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저희가 제가 직접 그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저 고발장을 제출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최주 변호사하고 같이 예, 했죠? 최지우 변호사가 그 이조 심판 특위 활동을 같이 했는데 근데 지금 최지우 변호사가 그 명품백 관련해 갖고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지우 변호사를요. 다른 건으로 요번에 증인 채택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엉뚱한 건에 KTV라고 있잖아요. KTV. 네, KTV 있죠. 아니 KTV 뭐 국정감사하는데 최지우 변호사가요. 그 법률비서관실에서 그 일한 적은 있어요.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도대체 KTV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거기 증인으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저희가 고발한 거에 대한 보복성 아니냐, 보복성 증인 채택 아니냐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양문석은 최근에 기소가 됐습니다. 네. 기소가 돼서 뭐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 또 허위사실 공표 뭐 등등 아주 혐의가 많습니다. 제가 양문석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조사나 잘 봐도 남한테 개입하지 말고 그런 말을 제가 남기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재명의 두 번째 재판, 위증교사 재판에 대한 결심 공판이 내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선거법 징역 2년이 구형이 됐잖아요. 이번에 위증교사 이것 또한 이제 내일 구형량이 나옵니다. 자, 어떤 구형량이 나올지 정말 이재명은 이제 정말 빼박이 상황이 되는 것인지 요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자, 문다혜가요 엄마한테 받은 5천만 원 돌려드렸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돌려줬죠? 그런 내용이 일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요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 아마 내일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국무회의를 열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일 아마 거부권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